시어머니가 또 우리 아이 이름으로 구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병원도 안 데려가고 무당한테 먼저 전화했다고요?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부적 붙이고 굿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손에 우리 아이 맡겨놨다간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고.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요. 결혼은 29살 늦은 봄에 했어요.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일했죠. 맞선으로 만났는데 남편이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도 다들 좋아하셨고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어요. 시댁은 우리 집보다 형편이 조금 나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년퇴직한 전직 교사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대요. 작은 2층 집에서 사셨는데 결혼하면서 1층을 신혼집으로 내주셨죠. 시부모님은 2층에서 사시고 저희는 1층에서 사는 구조였어요. 처음엔 같이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웠지만 집값 부담도 덜고 맞벌이 하는데 밥도 해주신다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이 참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목소리도 조근조근하시고 웃는 얼굴이 다정해 보였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이것저것 잘 챙겨주셨고 큰 간섭 없이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 복 타고났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신혼 초반 6개월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하면 항상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두셨고 빨래도 알아서 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지만 손자보는 게 소원이라며 가끔 농담 삼아 말씀하시곤 했죠. 남편은 출퇴근이 규칙적이었고 주말엔 꼭 데이트를 해줬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띠가 무슨 띠랑 안 맞는다느니, 오늘은 손 없는 날이라 이사 가기 좋다느니, 토정 비결에 올해 운수가 어떻다느니 하는 얘기들이었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거 좀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제단 같은 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빨간 천 깔고 그 위에 정화수 떠놓고 과일도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냥 집안 평안 비는 거라며 웃으셨지만 뭔가 섬뜩했습니다. 친정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제가 불교 신자시냐고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옛날부터 하던 거고 시어머니 어머니도 하셨고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도 하셨대요. 집안 대대로 하는 거라서 본인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집안마다 그런 풍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원래 그렇다며 신경 쓰지 말래요. 그해 가을 결혼 7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조그만 부적을 가져오셨습니다. 빨간 천에 노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는 건데 대문에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 앵마기 부적이래요. 요즘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도는 것 같아서 가져왔대요. 어디서 구하셨냐고 물었더니 아는 선생님한테 받았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쁜 거 아니라고 하셨죠. 선생님이라는 말에 왠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에 붙이는 거야 뭐 큰일 나겠나 싶어서 그냥 뒀어요. 남편도 그냥 어머니 마음 편하시게 내버려 두래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가 어디 다녀오시는 날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점심때쯤 돌아오시곤 했는데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면 친구 만나고 왔다거나 절에 다녀왔다며 얼버무리셨죠.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친구 만나고 여가 생활 하실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가방에서 우연히 영수증을 본 거예요. 청소하다가 떨어진 걸 주워봤더니 거기에 적힌 금액이 30만 원이었어요. 항목은 기도비라고 적혀 있었죠. 30만 원이라니요.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씩이나 기도비를 내신다는 건가요? 뭔가 이상했지만 직접 여쭤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 돈 쓰시는 걸 제가 뭐라 할 처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아냐고요. 남편은 글쎄 친구 만나시나 보지 왜 그러냐고 했어요. 별 관심 없어 보였죠. 저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임신을 했어요. 기쁜 마음에 남편한테 먼저 알렸고 우리는 함께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좋아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드물게 환하게 웃으셨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다 챙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챙겨주셨어요. 입덧이 심할 때도 이것저것 해주시려고 애쓰셨죠. 친정 어머니도 자주 오셨고 양가 어른들 모두 제 배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임신 12주쯤 됐을 때 갑자기 출혈이 있었어요. 급히 병원에 갔더니 유산기미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유하셨지만 저는 집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잘 챙겨주시니까 집이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이틀간 누워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삼시세끼 방까지 가져다 주시며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남편도 출근 전 저녁 퇴근 후 꼭 제 상태를 확인했죠. 모두가 아기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신 13주 만에 아기를 잃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집안은 조문객이라도 온 것처럼 무겁고 슬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같이 우셨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한숨만 쉬셨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음에 또 가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혹시 누가 저한테 안 좋은 감정 품은 사람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그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 몸에 안 좋은 기운이 있대요. 선생님이라는 말에 뭔가 섬뜩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시냐고 여쭤봤어요. 아, 그냥 아는 분이라며 걱정하지 말래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 후 석 달이 지나자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남편도 저를 많이 배려해줬고 시부모님도 조심스럽게 대해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더 자주 외출하시는 게 눈에 띄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이제는 한 달에 2번,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마다 뭔가 조그만 부적이나 종이 같은 걸 가져오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빨간 주머니를 하나 주셨어요. 이거 제 속옷 서랍에 넣어두래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부적이래요. 제 몸에 나쁜 기운 빼주는 거래요. 어머니가 그 선생님한테 또 다녀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대요. 선생님이 아주 영험하시래요. 주변에서 소문 듣고 다들 찾아간대요. 어떤 선생님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무속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한 무당이 아니라 3대째 내려오는 집안이래요. 아주 정확하게 보신대요. 무당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나가셨던 거였어요. 30만 원씩 내던 기도비도 무당에게 준 돈이었던 거죠. 어머니한테 그런데 너무 자주 다니시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몰라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기 잃은 것도 다 이유가 있대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애군이 끼어 있대요. 그걸 풀어야 다음에 아기를 건강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하셨죠.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유산한 게 제 잘못 같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자주는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도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괜찮대요. 본인 돈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우리 며느리 건강하고 손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뭐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무당에게 빠져드셨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30만 원이던 게 어느새 50만 원, 7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남편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70만 원이면 거의 5분의 1이나 되는 돈이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한테 너무 많이 다니시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안 돼요.
본인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대요. 뭐래시던데 하고 물었어요. 제 건강 위해서 하는 거래요. 다음에 아기 가지면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래도 한 달에 70만 원은 너무 많지 않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용돈에서 나가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아버지 연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월급이랑은 상관없대요.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 돈이니 간섭할 바 아니라는 태도였죠. 그해 겨울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무당한테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며느리 직접 보고 싶대요. 한번 같이 가자고 하셨죠. 저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제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래요. 안 갈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무당집에 갔습니다. 무당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무당이라기보다 그냥 동네 아줌마 같았죠. 무당은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았어요.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소개하며 우리 며느리래요. 무당은 아이고 이분이 그분이시냐며 자기가 많이 들었대요. 그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자기가 본 게 맞대요. 제 얼굴에 애군이 끼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당이 제 뱃속에 안 좋은 기운이 맴돌고 있대요. 그래서 아기를 잃은 거래요. 이대로 두면 다음에도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무당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산한 게 제 잘못이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무당은 굿을 해야 한대요. 제대로 된 굿을 한 번 해서 애군을 싹 빼내야 한대요. 얼마나 드냐고 물었어요. 작은 굿은 100만 원, 큰 굿은 300만 원이래요. 제 상태를 보니까 큰 굿을 해야 할 것 같대요. 300만 원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괜찮대요. 본인이 낸대요. 우리 며느리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뭘 아냐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대요. 지난번에도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시아버지 건강 좋아지셨대요. 시어머니는 이미 완전히 무당 말만 믿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무당에게 100만 원을 주고 왔어요. 작은 굿이라도 먼저 해보자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깝고 허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무당 선생님 말이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밥 먹을 때도 무당이 하지 말라는 음식은 안 주셨고 외출할 때도 무당이 정해준 방향으로만 나가라고 하셨죠. 특히 저한테 이상한 규칙들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늘은 동쪽으로 나가면 안 된대요. 선생님이 흉하다고 했대요. 저는 출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사가 동쪽인데 어떡하냐고 했죠. 그럼 돌아서 가래요. 조금 멀어도 다른 길로 가야 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출근 시간 늦으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셨어요. 애군 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강압적으로 변하셨죠. 저는 남편한테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요. 무당 말만 듣고 저한테 이것저것 강요하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래요. 조금만 참아달래요. 언제까지냐고 물었습니다. 이러다가 일상생활도 못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알았다며 본인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겠대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무당에게 의지했고 저를 통제하려고 들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다시 임신을 했어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이냐고 물으셨죠.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구슬 한 보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그날 무당한테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더니 또 부적 다발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생님이 주신 거래요. 이거 집 곳곳에 붙이래요. 그래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대요. 집 안 곳곳에 빨간 부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에, 방문에, 심지어 화장실에도 붙었어요. 우리 집은 점점 이상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쓰는 돈도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었고 어떤 달은 200만 원까지도 쓰셨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대요. 손주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된대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임신 소식 이후 시어머니의 무당 의존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당집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규칙과 금기 사항들을 가져오셨죠. 임신 6주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식탁에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빨간색 옷 입으면 안 된대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빨간색이 태아한테 안 좋은 기운을 준대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빨간색이 왜 안 좋냐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그런 거래요. 빨간색뿐만 아니라 검은색도 안 된대요. 흰색이나 연한 색만 입으래요. 저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옷 색깔까지 제한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제 옷장을 직접 뒤지시더니 빨간색 옷들을 다 꺼내셨죠. 이건 좀 심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기가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아기 잃은 것도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셨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산이 제 잘못이라니요. 임신 10주쯤 됐을 때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외출 시간까지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밖에 나가면 안 된대요. 선생님이 그 시간대에 흉한 기운이 돈대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안 나가냐고 했어요. 그럼 도시락 싸가지고 회사 안에서만 있으래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폭발한 건요. 이건 너무하다고 소리쳤어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럼 또 아기 잃을 거냐고요. 지난번처럼 또 그럴 거냐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남편은 그냥 어머니 말씀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만 했어요. 임신 기간만 참으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임신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쓰는 돈은 이제 한 달에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임신한 후 석 달 동안만 700만 원이 넘게 쓰셨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지나치신 것 같다고 본인이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의 절반 이상이 무당에게 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대요. 임신 15주가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무당을 집으로 모셔온 겁니다. 선생님이 직접 우리 집을 봐야 한대요. 집안 곳곳에 나쁜 기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대요. 무당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뭔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 집 안에 귀신이 있대요. 특히 며느리 방에 강한 귀신이 있어서 아기를 해치려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함을 지르신 거예요. 선생님한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아기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내가 왜 방해하냐고 소리치셨습니다. 무당은 이 집에 제대로 된 큰 굿을 해야 한대요. 500만 원짜리 굿이 필요하대요. 500만 원이라니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굿을 하기로 했대요. 본인이 다 준비하시겠대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에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고 우리는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제 500만 원짜리 굿을 한다고 하세요. 이러다가 정말 집안 망해요.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본인도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려 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어머니를 정신과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번 말씀드려 보겠대요.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격렬하게 반응하셨어요. 본인이 미쳤다는 거냐고, 손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방해하냐고 소리치셨죠. 결국 그 주말에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우리 집에 와서 온갖 요란한 짓을 했어요. 북치고 징치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거실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굿판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선생님이 귀신을 다 쫓아냈대요. 이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거래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요? 임신 20주가 됐을 때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또 무당한테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더니 아들 태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무당이 지어준 이름이래요. 그 이름으로 불러야 한대요.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짓는 건가요? 저는 점점 이 상황이 끔찍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쓴 돈은 벌써 1,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결혼 후 2년 반 동안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무당에게 간 거죠. 시댁의 저축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아기를 이 집에서 낳아도 괜찮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도 될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24주가 됐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는 이제 제1거수일투족까지 간섭하는 수준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무당이 정한 시간인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한대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대요. 저는 출근 준비 때문에 6시 30분에 일어나면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면서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책상에서 졸다가 상사한테 지적받은 적도 있었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겠다고요. 남편은 임신 중이니까 좀 쉬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출산 휴가를 미리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면 시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걸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척하고 다시 잠깐 눈을 붙이고 출근했어요. 임신 28주쯤 됐을 때였어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뒤지신 거예요.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제 핸드폰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며느리, 이게 뭐야? 왜 친구들이랑 술집 사진을 보고 있어? 임신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단톡방에 올린 옛날 사진을 그냥 본 거였죠. 시어머니는 제 카카오톡까지 다 확인하신 거예요. 어머니, 왜 제 핸드폰을 보세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시어머니는 사생활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습니다. 임신부가 술집 사진을 보면 아기한테 안 좋은 기운이 간대요.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사진 보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거부하자 남편한테 말씀하셨고 남편은 저한테 그냥 알려드리래요. 임신 기간만 참으면 된다고 또 그 소리만 했죠.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크게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죠? 결국 남편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순종하지 않는다며 무당한테 또 달려가셨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가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며느리 몸에 나쁜 귀신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래요.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굿을 해야 한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폭발한 건요. 저는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어머니야말로 정신과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니?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무당한테 돈 퍼붓고, 며느리 핸드폰 뒤지고 새벽에 깨우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리셨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죠. 저는 그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울면서 내가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하셨고, 아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뱃속의 아기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요? 친정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매일 전화했어요. 들어오래요. 어머니랑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간섭 안 하시겠대요. 미안하대요. 시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잠깐 침묵하더니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본인 통해서 전달하신 거래요. 직접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믿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발 돌아오래요. 아기 때문에라도 돌아오래요. 본인이 앞으로는 어머니가 간섭 못하게 막겠대요. 저는 고민 끝에 돌아갔습니다. 아기 때문이었어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간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서는 조용하셨지만 여전히 무당집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저를 통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이것저것 전달하신 거죠.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래요.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쉬래요. 오늘은 이거 먹지 말래요. 남편이 전달하는 말들은 다 무당이 시킨 것들이었습니다. 임신 30이 주가 됐을 때 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신 겁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대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 사본을 몰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어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선을 넘으셨다는 걸요. 저는 남편을 불러서 따졌어요. 이게 뭐냐고요. 어머니가 제 명의로 돈을 빌리려 하셨다고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본인도 몰랐대요. 어머니한테 물어보겠대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당당하셨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래요. 무당 선생님이 큰 굿을 한 번 더 해야 아기가 순산한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빌리려고 했대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셨다고 말했어요. 이건 범죄예요. 시어머니는 뭐가 범죄냐고 하셨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범죄냐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소리치셨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아기를 낳은 후에는 반드시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쓴 돈은 이제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댁의 예금은 거의 바닥났고 시아버지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남편 월급까지 손떼기 시작하신 거예요. 남편 통장을 보니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드리는 생활비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죠.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돈을 더 드리냐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필요하시대요. 손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손주 준비가 아니라 무당한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기를 이 집에서 키워도 괜찮을까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고 속삭였죠. 태어날 곳이 이런 곳이라서 정말 미안하다고. 글자 수 3268자. 5장 아이를 향한 광기 3800-4200자. 임신 36주가 됐을 때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배는 무겁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광기였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무당한테 또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병원에서 낳으면 안 된대요. 귀신이 많은 곳이라서 아기한테 안 좋대요. 집에서 낳아야 한대요. 바로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시대에 집에서 애를 낳냐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들은 다 집에서 낳았대요. 그게 더 안전하대요.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신대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무조건 병원에서 낳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계속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텼죠. 남편도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낳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 출산을 허락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제왕절개로 낳아야 한대요. 그 시간이 아기한테 가장 좋은 운을 가져다 준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특정 날짜에 제왕절개가 가능하냐고요. 선생님은 의학적 필요가 없는데 왜 제왕절개를 하냐고 하셨습니다. 자연분만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더 좋다고 하셨죠. 시어머니한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사가 뭘 아냐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신 게 더 정확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자연분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워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출산 예정일 이틀 전이었어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시어머니도 따라오셨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오신 거예요. 가방 안에는 부적이 가득했어요. 병실 곳곳에 붙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그만 떼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안 된대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왜 안 되냐고 소리치셨어요. 아기 지키려는 건데 왜 방해하냐고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저는 진통 중에도 시어머니와 싸워야 했습니다. 부적 좀 떼달라고 부탁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16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만났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시어머니가 간호사한테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아기를 빨리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한대요. 지금 당장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한대요. 간호사는 지금은 아기 검사 중이라서 안 된대요. 잠시만 기다려 달래요. 시어머니는 기다릴 수 없대요. 지금 당장 봐야 한대요. 시간이 중요하대요.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조용해지셨지만 계속 초조해 하셨어요. 아기가 나온 후 30분 안에 무당한테 사진을 보내야 한대요. 그래야 애군을 막을 수 있대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순간에도 무당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에 갈 계획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비용을 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나쁜 기운이 가득한 곳이래요. 다른 산모들의 안 좋은 기운이 우리 손주한테 온대요. 집에서 조리해야 한대요.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다며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돈을 내시는 거라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죠. 2주간의 산후조리원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부적을 가져오셨어요. 아기 옷에 넣으래요. 아기 이불 밑에 깔래요. 아기 침대 옆에 붙이래요. 조리원 선생님들이 곤란해하셨어요. 다른 산모들도 불편해한대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 예방접종을 반대하신 거예요. 조리원에서 기본 예방접종 일정을 알려줬는데 시어머니가 안 된대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주사는 아기 몸에 나쁜 기운을 넣는 거래요. 주사 맞으면 안 된대요. 바로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방접종은 필수라고 소리쳤어요. 안 맞으면 아기가 병에 걸려요.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들은 주사 안 맞고도 잘 컸대요. 무당 선생님이 지켜주시면 병 안 걸린대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예방접종은 무조건 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큰 소리로 싸웠어요. 조리원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싸웠습니다. 조리원 원장님이 나서서 말리셨어요. 결국 제가 이겼어요. 예방접종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고 시어머니가 간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번엔 제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불만스러워 하셨어요. 선생님한테 또 달려가셨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예방접종 마칠 거면 그 전에 아기한테 굿을 해줘야 한대요. 그래야 주사의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대요. 100만 원이 든대요. 100만 원이요. 갓난아기한테 굿을 한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럼 아기한테 무슨 일 생겨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손주 지키려고 애쓰는데 며느리가 방해한다고 하셨죠. 2주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아기 돌보는 것마다 간섭하셨습니다. 분유는 무당이 정해준 시간에만 먹여야 한대요. 기저귀는 특정 색깔만 써야 한대요. 아기 목욕은 무당이 정해준 날에만 시켜야 한대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육아는 원래도 힘든데 시어머니 때문에 배로 힘들었습니다. 아기가 밤에 울면 시어머니는 귀신이 보여서 우는 거래요. 아기 방에 부적을 더 붙이라고 하셨어요. 아기가 낮에 보채면 나쁜 기운이 든 거래요. 무당한테 데려가야 한대요. 저는 소아과에 가고 싶었어요. 아기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병원은 나쁜 기운이 가득한 곳이래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된대요. 무당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된대요. 바로 그때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시어머니는 병원 대신 무당한테 먼저 전화하신 거예요. 무당이 와서 아기 보고는 굿을 해야 한대요. 지금 당장 굿을 해야 아기가 산대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선생님이 살려주실 거래요. 병원 가면 더 위험하대요. 저는 아기를 안고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나갔어요. 택시 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아기는 폐렴이었어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바로 입원 조치가 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기를 지켜보며 울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아기를 잃을 뻔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손에 우리 아이 맡겨놨다간 정말 큰일 난다는 걸요. 내가 지켜야 한다고.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요. 그날 병원에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아기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상태는 많이 호전됐지만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아기 곁을 지켰어요.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제 옆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남편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대요. 아기가 위험할 뻔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렸대요. 이제는 무당 만나지 말라고. 손주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대요. 어머니가 뭐래?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불효자식이라고 하셨대요. 손주 지키려는 어미 마음도 모르냐고 울면서 소리치셨대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을 데리고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무당이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선생님이 직접 아기를 봐야 한대요. 그래야 완전히 낫는데요. 당장 구술해야 한대요. 무당이 아기 침대에 다가가려고 했어요. 저는 무당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나가주세요. 무당은 아기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구술 안 하면 아기가 더 아플 거래요. 300만 원만 내면 아기를 살릴 수 있대요. 300만 원이요? 병원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300만 원을 무당한테 주라고요. 저는 간호사실에 연락했습니다. 당장 경비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며느리 정신 차려. 지금 손주가 위험하다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 해. 저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경비가 왔고 무당과 시어머니는 결국 쫓겨났어요. 시어머니는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손주가 죽어도 책임 못 진다고. 다 며느리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했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시어머니가 무당한테 쓴 돈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 저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심지어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아기가 위험할 뻔했다는 것까지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여보는 어머니를 말릴 수 없잖아요. 앞으로도 못 말릴 거고요. 그럼 저랑 아기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불가능해요. 남편이 울먹였어요. 조금만 더 기회를 달래요.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대요. 무당하고 인연을 끊게 하겠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정상이 아니라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했죠. 남편은 어머니를 정신과에 모시고 가보겠대요. 제대로 치료받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혼은 생각하지 말아달래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요. 아기가 퇴원한 날 친정으로 바로 갔어요. 시댁에는 안 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와 아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남편한테 당분간 친정에 있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알았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보겠대요. 일주일 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를 정신과에 모시고 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중증 망상장애로 진단하셨대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신 거예요. 본인은 정상이래요. 아무 문제 없대요. 오히려 며느리가 이상한 거래요. 손주를 빼앗아간 며느리가 나쁜 거래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강제 입원을 시킬 수도 없고 어머니는 치료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답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아내를 제대로 못 말렸다고. 이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고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아프신 거라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치료받게 설득해보겠다고 하셨어요. 2주가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내놔. 내 손주 당장 내놔. 친정 아빠가 나가셨어요. 어머님 진정하시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는 내가 키워야 해. 며느리한테 맡기면 손주가 위험해. 선생님이 그러셨어.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친정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친정 아빠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어요. 손주 내놔. 내 손주. 그날 시어머니는 결국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자해 우려와 타해 우려가 있다는 의사 소견 때문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본인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무당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겠구나. 아기를 지킬 수 있겠구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대요. 만성적인 망상장애에 편집증까지 있대요. 최소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대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아내와 아들은 친정에. 혼자 남겨진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아직 가족이 있다고. 어머니 치료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기력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대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요. 어머니도 아내도 아들도 아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한 달 후 시댁 재산 상황을 확인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한테 쓴 돈이 총 2,8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병원비까지 합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댁의 예금은 완전히 바닥났고 시아버지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월급도 거의 다 시어머니 치료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기 생활비를 보내주실 형편이 안 됐어요. 결국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출산 후 넉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어요. 애기 아빠는 뭐 하냐고. 왜 혼자 애 키우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무당한테 빠져서 집안이 망했고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남편은 무기력하게 술만 마신다고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만 했어요. 밤마다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속삭였죠.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미안하다고. 아빠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다고.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고 남편은 여전히 무기력했어요. 저는 친정에서 아기를 키우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겠다고. 이혼해야겠다고. 아기와 저를 위해서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 상황을 설명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학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경제적 어려움까지. 양육권도 제가 가질 가능성이 높대요. 아기를 제대로 돌본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남편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에요.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알고 있었대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요.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너랑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지난 2년 반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기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양육비는 여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면 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나는
나는 아빠 자격이 없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실격이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입원 중이래요.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무당 선생님 애기를 하신대요. 퇴원하면 선생님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신대요. 병이 깊으시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완치는 어렵대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하고 관리가 필요하대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무당한테 속아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여보 혹시 그 무당 고소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봤는데 어렵대요.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신 거라서 사기죄 입증이 어렵대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신 후라 증언도 신빙성이 떨어진대요. 결국 무당은 처벌받지 않는 거네요. 남편은 분하다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 무당이 우리 가족을 망쳤는데 아무 처벌도 못 받는다니. 정말 억울하대요. 저도 분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눌 재산이 있어야 나누지.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시댁 예금은 바닥났고 남편 월급은 시어머니 병원비로 나갔어요.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요. 서로 빚 없이 헤어지는 걸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뭔데요? 가끔 아들 얼굴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아빠 자격 없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머니 때문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였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게 해줄게요. 아기한테도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남편은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는 너처럼 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랑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 서로 다툼 없이 진행됐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고 양육비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정했어요. 남편 사정상 더 많이 줄 수 없었거든요. 이혼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아들 잘 키워줘.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카페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셨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지셨죠. 며느리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았지. 시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이래요. 며느리한테 주고 싶었대요. 아기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아버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본인은 연금으로 충분하대요. 아기한테 주는 거니까 받으래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착한 분이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며느리 고맙다. 우리 손주 잘 키워줘서.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시아버지와 헤어지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안이 다 나쁜 건 아니었구나. 시아버지는 끝까지 좋은 분이셨구나. 그날 밤 아기를 재우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2년 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에 행복했던 시간들, 시어머니가 변해가던 모습들, 무당에게 빠져들던 모습들, 끝없는 간섭과 통제들, 그리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 정말 힘들었어요.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제 아이를 지켰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아무도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요. 아기가 잠든 얼굴을 보며 속삭였어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힘들지만 희망찬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아기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누구의 간섭도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회사 일은 열심히 했어요. 승진하고 싶었거든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많이 벌어야 했으니까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기 밥 먹이고 친정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아기 데려오고 씻기고 재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기 얼굴만 봐도 힘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엄마는 매일 아기를 돌봐주셨고 아빠는 생활비를 보태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모님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다니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 아기를 만나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아빠 못 돼서 미안하다고요. 남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술도 끊었고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시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원 중이었어요. 1년이 넘도록 병원에 계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됐지만 아직도 퇴원은 어렵대요. 가끔 무당 애기를 하시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래요. 남편이 물었어요. 혹시 어머니 면회 한번 갈 수 있을까? 손주 얼굴 보고 싶어 하신대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기 할머니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일요일 오후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갔죠. 시어머니는 환자복을 입고 계셨어요. 많이 말라 계셨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지셨어요. 예전에 그 강압적이고 무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시어머니는 유모차 안에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기 손을 살짝 만지시더니 미안하다고 속삭이셨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었어.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과하셨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약을 드시고 치료받으시면서 본인이 뭘 했는지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기만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여전히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혼 후 1년이 됐을 때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요. 월급도 40만 원 올랐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과 함께 외식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고 아빠는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아기도 이제 두 돌이 가까워졌습니다. 말도 제법 하고 장난도 많이 쳤어요.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어느 날 아기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3년이 정말 파란만장했구나.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혼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제 힘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의지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부모님 나이 드시면 제가 보답할 거예요. 회사 동료들도 저를 응원해줬어요.
싱글맘으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잘한다고 했죠. 그런 말들이 힘이 됐습니다. 이혼 후 1년 반쯤 됐을 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셨대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통원 치료로 전환됐대요. 잘 됐네요. 이제 집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겠어요. 남편은 고맙다고 했어요. 그동안 아기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가끔 보내주는 사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지만 아기를 매개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한테서도 가끔 연락이 왔어요.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석 달에 한 번씩은 뵈러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기를 볼 때마다 좋아하셨어요. 용돈도 10만 원씩 주시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시니까요. 이혼 후 2년이 됐을 때 저는 또 한 번 승진했어요. 이번엔 차장으로요. 월급도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됐어요. 아기 키우고 제 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친정 근처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원룸은 아기가 크니까 좁더라고요. 새 집에 이사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집이 생긴 거예요. 아기는 이제 유치원에 다녔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씩씩하게 잘 컸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지 밝고 건강한 아이래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구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어느 날 밤 아기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났어요. 아기를 뱃속에 품고 시어머니 통제에 절망하던 그날 밤이요.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용기 내서 이혼했고 아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혼자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전히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떳떳합니다. 아무한테도 미안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었고 제 책임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아기 방으로 살짝 들어가 봤어요.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너는 행복하게만 자라면 돼. 속삭이고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어요. 아기는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밝은 아이로 자랐어요. 선생님들도 칭찬이 자자했죠. 저는 또 한 번 승진해서 팀장이 됐어요. 후배들을 이끄는 위치가 됐습니다. 월급도 6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됐죠.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샀어요. 비록 10평대 소형이지만 완전히 우리 것이었습니다. 대출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남편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착한 사람 만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잘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남편도 행복해야 하니까요. 아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새엄마도 아기한테 잘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으시며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무당 아기를 전혀 안 하신대요. 가끔 손주 보러 오실 때면 조용히 앉아 계시다 가셨습니다. 예전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손주 자랑이 낙이라고 하시며 친구분들한테 사진 보여주신대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기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아기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3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머나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용기 내서 결정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 때가 많죠. 아이가 아플 때, 야근해야 할 때,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럴 때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왜냐하면 저는 당당하니까요.
아무한테도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키울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니까요. 아기가 웃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기를 꼭 안아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작은 생명을요. 우리 아기 사랑해.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속삭였어요. 아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엄마 사랑해요. 그 웃음소리가 온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들이 이렇게 빛나길 바랍니다.